이번 사연은 고위급 간부의 탈영 루트와 대한민국 침투 계획에 대한 고백 사연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 회색빛이 감도는 보안시설 지하. 천장은 낮고 형광등은 한 겹의 서늘함을 더한다. 긴 테이블 너머로 마주 앉은 남자, 이름은 리철수. 60을 넘긴 나이, 손등엔 갈라진 흉터가 군데군데 박혀있고 양복 어깨는 잔뜩 마른 사람처럼 헐겁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소리만 작게 흔들렸다. 저는 북한 보이성 제이처에서 32년 근무했습니다. 말문을 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마른데 묘하게 또렷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개인의 변명이 아닙니다. 한 체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부수는지, 그리고 그걸 견디다 못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는지입니다. 테이블 위로 작은 USB가 밀려왔다. 검은 플라스틱 몸체의 깨알처럼 긁힌 자국. 그는 USB를 엄지로 한번 눌러보더니 앞으로 밀었다. 이 안에 대한민국 침투 계획이 있습니다. 오래 숨겨온 문서들이지요. 자석처럼 쏠리던 시선들 사이로 누군가 조심스레 묻는다. 목숨을 걸고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생각보다 맑았다. 조국을 배신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잠깐의 정적, 거짓을 버리러 왔을 뿐입니다. 바람이 없는 방인데도 종이 서류 모서리가 살짝 떨렸다. 그의 말이 기류를 바꿔놓은 듯 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를 고집했다. 고개를 세우면 떠밀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저는 한때 그 문서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방패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패가 아니라 쇠사슬이더군요. 누군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묶는. 그는 말을 끊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잔이 입술에 닿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 문 안쪽엔 눈과 얼음, 총성과 침묵,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1960년대 말 평양 모란봉 아래 골목. 붉은 깃발이 펄럭이면 아이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침 조회 시간, 낡은 확성기에서 군가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어린 리철수는 목도리를 곧게 메고 발끝을 가지런히 붙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구호가 끝나면 교정은 규율의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의 군 장성이었다. 제복 단추는 늘 반짝였다. 어머니는 김일성대 교수 검정 치마 저고리에 흰 셔츠를 받쳐 입었다. 집엔 늘 사람이 드나들었고 벽엔 훈장이 걸렸다. 어린 철수는 밤마다 아버지의 군화에 윤을 냈다. 철수야, 군인은 명령으로 산다. 명령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렇지. 사내가 할 말은 짧아야 한다. 초등 졸업 무렵 그는 보이성 예비학교 추천장을 받았다. 동네 어른들은 대단한 집안이라고 수군댔다. 예비학교에 가면 새벽 기상과 구보, 사상학습, 암호 해독과 관찰법을 배운다 했다. 첫날 교관의 말은 간결했다. 양심은 사치다. 국가의 안전 앞에 개인의 감정은 없다. 칠판에 분필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슬로건이 적혔다. 의심은 무기, 침묵은 갑옷. 소년의 눈은 그 문장을 공책에 박혔다. 사람을 볼 땐 웃음보다 눈꺼풀 떨림을 보라. 말을 들을 땐 내용보다 호흡의 끊김을 기록하라. 걸음의 폭과 속도를 재면 마음의 흔들림이 보인다. 그가 배운 인간 읽기는 따뜻함과 거리가 멀었다. 겨울엔 얼음 위에서 지형 감각을 익히고 여름엔 야간 침투 모의 훈련을 했다. 잘 자는 법도 잘 숨는 법도 훈련이었다. 20살. 그는 드디어 평양 보이성 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초록 철문은 천천히 열렸고 안쪽에서 군견이 낮게 울었다.
책상엔 회색 전화기, 벽엔 지도가 가득했다. 부처마다 암호명으로만 불렀고 축하 인사는 짧았다. 돌아서는 순간부터 동무는 눈이다. 귀다. 벽이다. 그는 믿었다. 의심이 미덕이고 보고가 예의이며 침묵이 충성이라고. 세월이 흘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갔다. 새 상관이 오면 먼저 움직였고 새 지침이 떨어지면 새벽에 결제를 올렸다. 결핍의 시대를 견딘 사람들 곁에서 그는 배고픔 대신 임무를 씹어 삼켰다.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는 눈을 돌렸다. 혁명은 고통을 견디는 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작고 미세한 모래알 같은 이물감이 굴러다니기 시작한 건 그조차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보고서의 한 줄, 어느 야간 당직의 침묵, 어느 겨울밤 동상 든 병사의 손등. 이게 정말 전부인가? 그 질문이 눈꺼풀 뒤에 박히기 시작했다. 2017년 봄, 봉인된 봉투 하나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봉투 겉면엔 암호명과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내용은 짧고 날카로웠다. 작전명 청룡. 남조선 행정망 여론망 동시 교란. 심리전 우선. 내부 협조선 구축 필요시 위장 전향 라인 가동. 그는 사이버전 담당 부서장으로 승격되었다. 라자루스로 불리던 해커 조장단, 심리전 보고팀, 해외 공작선 관리반까지 전부 그의 지휘 아래 묶였다. 보안실의 불은 새벽 내내 꺼지지 않았고 모니터엔 서울 시내 지도가 레이어를 달리하며 겹쳐졌다. 관공서 금융 언론 SNS가 케이블처럼 엮이고 풀렸다.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딸려가는 느낌이었다. 보고서의 언어는 점점 더 건조해졌다. 정치적 양극화 이슈 증폭 방안, 가짜 여론선 증식 알고리즘, 신뢰 체계 붕괴 효과 추적. 그는 숫자를 정리하고 도표를 그렸고 결론은 늘 비슷했다. 남조선은 신뢰로 굴러간다. 신뢰만 흔들면 체계는 흔들린다. 어느 밤 서울거리의 CCTV 캡처를 확대하다가 손이 멈췄다. 비 내리는 횡단보도, 우산 하나를 나눠든 젊은 연인, 아이 손을 잡은 아버지, 카판처럼 젖은 길 위에 반사된 네온. 그는 화면을 멈추고 몇 분간 꼼짝하지 않았다. 적의 실루엣이라고 배운 것들 군복, 경계선, 제복의 눈빛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서로에게 기울어진 다정한 몸의 각도만 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보고서에 망설임을 썼다. 심리전 효용은 내부 결속 변수에 크게 의존. 관측 결과 시민단지역 커뮤니티의 상호 신뢰 높음. 단기 교란 효과 제한적. 상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철수 동무, 문장이 너무 부드럽소. 적을 인간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예. 답은 했지만 문장 하나가 가슴에 남았다. 적을 인간으로 본다. 그게 금기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며칠 뒤 또 다른 파일이 올라왔다. 내부 협조자 후보군. 첫 줄의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다. 리재훈. 탈북 후 남쪽에서 산다는 조카의 이름이었다. 이름 옆엔 직장, 동선, 취약점이 정리돼 있었다. 종이에 잉크가 번져 보였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가족이든 뭐든 임무는 임무요. 상관의 말은 늘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어둠은 단단했다. 내 피를 이용해 내 임무를 성공시키라니.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모래알 같던 이물감은 작은 돌멩이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불법 수신기로 남쪽 라디오 주파수를 찾기 시작했다. 기기 뒷판에 붙인 철사를 창틀에 감아 신호를 끌어왔다. 수신기가 탁자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릴 때 잡음 사이로 문장이 걸려들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선 시민 수만 명이 평화를 외쳤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귀를 스쳤다.
그는 기계처럼 반복해서 그 단어를 머릿속에 써봤다. 평화. 보이성 교범에서 본 적 없는 말. 체제 교본엔 없는 색. 이상하게도 그 색이 오래 남았다. 그는 밤마다 메모장을 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명령은 진리인가? 도구인가? 인간을 지키지 않는 체제는 체제인가? 감옥인가? 주머니 속 메모는 닳아서 모서리가 일어났다. 낮엔 냉정한 보고관, 밤엔 낯선 단어를 배우는 초보자. 그는 점점 두 사람이 되어갔다. 청진 파견 명령이 떨어진 건 그런 밤들이 쌓인 뒤였다. 남한 정보선을 추적하는 업무였다. 두툼한 패딩 안쪽으로 추운 바람이 스며드는 2월, 그는 차창 너머로 얼어붙은 강을 보았다. 압록강. 얼음판 위로 바람이 미끄러졌다. 해가 지면 더 단단해지는 강. 건널 수 있을까? 저 얼음은 내 무게를 견뎌줄까? 그 생각이 스쳤다. 균열이 계획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타령 루트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시간 새벽 200만 220 경비 교대 공백, 205만 213 사이 경계 밀도가 가장 옅음, 시야 북서쪽 420m 지점 감시탑 사이 사각, 고장난 투광등 하나 교체 지연 중, 소리 개체군 중 공격성 높은 군견은 동북쪽 2번 초소 배치, 바람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불 때 그 소리가 희석됨, 얼음 1월 말 2월 중순 두께 최대, 다만 중류 소용돌이 구간은 얼음이 얇게 형성, 야간 손전등 비추면 얼음 속 공기방울로 두께 판별 가능, 표식 강 건너 단둥 변두리 폐창고 지붕에 흰 페인트 X, 브로커와 연계된 은닉처, 실패 시 2차 루트 철도 하부 교각 따라 남동측 1.7km 지점 잠목림. 메모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순찰표를 외우듯 몇 번이고 속으로 읊었다. 211 북측 울타리 그림자, 214 감시탑 시계열 교대 4인, 216 강가 접근, 218 얼음판 진입, 222 중류 얇은 얼음 회피, 227 중국 측 제방 도달, 231 폐창고 은닉. 타령 전날 밤 그는 관사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내와 아들을 사이에 둔 오래된 사진, 가장자리엔 습기가 먹어 들어가 있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한 번씩 짚었다. 미안하오. 그는 사진을 접어 속주머니에 넣었다. 불로 태우지 않았다. 불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얼굴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발 바닥 안쪽에 얇은 필름 지도를 붙였다. 작은 바늘 크기의 자석을 바느질에 푹 쪽을 감지하게 만들었다. 허리띠 안쪽에는 얇게 접은 문서를 넣었다. 침투 계획 일부, 가치와 위험이 동시에 박힌 종이. 들키면 총살, 성공하면 고백. 그리고 그날이 왔다. 바람은 북서에서 불었다. 하늘은 눈을 예고하는 색으로 낮았다가 밤이 되자 훅 내려앉았다. 206. 그는 관사문을 조용히 닫았다. 문고리의 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우선 북측 담장 그림자를 타고 이동. 오른손은 장갑 속, 왼손은 주머니에. 주머니 안엔 칼로 잘린 신분증 2조각, 필요하면 다른 이름이 되는 마지막 변장. 213. 3번 초소 군견이 잠시 짖었다 멈췄다. 경계병 둘이 담배 불을 붙였다 끈다. 그는 호흡을 줄였다. 심장이 늦게 뛰게 발목 힘을 빼고 무릎을 낮췄다. 발 굴림을 길게 소리를 숨기는 발걸음. 216. 강가에 닿았다. 바람길이 얼굴을 베고 지나갔다. 얼음판 가장자리에 무릎을 대고 균열선을 살폈다. 얼음 속 공기방울이 퍼져 있는 곳은 얇다. 손전등을 1000배 밝기 대신 110로 낮춰 바닥에만 비쳤다. 얼음이 낮게 응하고 울었다. 여긴 아니다. 그는 지그재그로 각도를 바꿨다. 첫 발은 체중의 30%만, 둘째 발 60%, 셋째 발 90% 훈련 때 배운 압력 분산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뒤꿈치는 들고 체중은 발바닥 앞쪽에, 팔은 살짝 벌려 균형. 219. 뒤에서 아주 낮은 금소금, 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 누군가 문을 확인하고 돌아간 건가? 그의 등골을 한 줄기 냉기가 훑고 지나갔다. 221. 중류 근접. 얼음 아래 물이 조금 흐른다. 소용돌이 자국이 만든 얇은 막 그 위로 발을 올리면 깨진다. 그는 그 구간을 크게 돌아갔다. 얼음판이 탁 하고 작은 신음을 냈다. 그는 그대로 웅크려 체중을 낮추고 기다렸다. 7초, 9초, 12초. 균열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다시 움직였다. 살아라, 얼음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치 얼음과 흥정하는 사람처럼. 224. 총성이 멀리서 한 발 울렸다. 이어 개 짖는 소리. 그가 사각지대를 통과했음을 누군가 눈치챘을까? 그는 방향을 살짝 틀어 얼음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겹쳐 찍었다. 추적자가 발자국 수로 속도를 가늠하는 걸 알아서였다. 속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겹치기. 눈이 바람에 불려와 일부를 메웠다. 하늘이 도왔다. 227. 마지막 구간. 중국 측 제방의 검은 선이 가까워졌다. 패창고 지붕의 흰 X 표식이 달빛에 어둑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뒤쪽 얼음이 쨍하고 갈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며 옆으로 미끄러졌다. 얼음 파편이 튀어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한기가 눈가를 후려쳤다. 지금 멈추면 끝이다. 그는 두 발을 벌려 체중을 분산하고 네 발로 기었다. 손바닥이 얼음에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숨이 목에서 불이 났다. 10m, 7m, 4m 거리 감각이 흔들렸다. 231. 제방 흙에 손가락이 닿았다. 얼음과 흙의 경계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보았다. 달 그림자만 길게 서 있다. 그는 제방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무릎이 흙을 긁으며 올라갔다. 숨이 터졌다. 그 자리에 엎드려 눈을 껌뻑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바람을 마시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헐떡였다. 땅. 얼음이 아닌 흙과 자갈, 얼음 및 물 냄새가 아닌 먼지 냄새. 그는 손가락을 흙에 박고 말했다. 살았다.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부서졌다. 눈물이 저절로 났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그 뜨거움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 금세 얼어붙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다. 총성은 멀어졌고 개 짖는 소리도 바람에 씻겨 희미했다. 그는 몸을 낮춘 채 잡목 사이로 들어갔다. 패창고까지는 직선이 아니라 기역자 경로로. 직선은 추격자의 상상력에 걸리기 때문이다. 발자국은 일부러 굴절을 많이 만들었다. 바람이 발자국을 지우개 경사면을 활용했다. 패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 냄새, 낡은 기름때, 녹슨 철 파이프 몇 개. 벽 구석엔 약속처럼 작은 보온 물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브로커의 표식. 그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미지근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그제야 비로소 인체라는 것이 다시 작동하는 느낌.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아 신발을 벗었다. 양말은 얼음과 눈에 젖어 단단했다.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손수건을 찢어 감았다. 숨을 고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다. 거칠고 낯선 얼굴. 그는 아주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말했다. 철수야, 너는 이제 거짓의 나라를 건넜다. 잠깐 잠이 들었는지 혹은 눈을 감고 버틴 건지 모를 짧은 어둠 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계획의 이막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단둥 변두리 골목, 회색 벽돌 담 너머 작은 창문,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브로커와의 접선 신호. 첫 만남에서 이름을 묻지 않는 규칙, 돈과 문서, 휴대용 무전기 교환. 발각되면 강가 반대편 공사장 폐자재 더미 밑으로 숨는 비상 루트. 중국 공안의 순찰 동선은 홀순날 짝순날로 다르게 돌아 홀순날 오후가 가장
느슨하다 그는 머릿속 루틴을 다시 재생했다. 벽 너머로 새벽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빛이 창문에 금간 유리를 타고 들어와 바닥에 얇은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는 그 빛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안쪽에서 심장이 규칙을 되찾았다. 먼 길이 남았다. 그러나 천문은 열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내뱉은 한 문장 거짓을 버리러 왔다. 그 문장이 그를 앞으로 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어넣은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봤다. 아내의 눈, 아들의 웃음. 사진 가장자리는 조금 더 구겨졌다. 그는 사진을 다시 접어넣고 허리띠 안쪽 문서의 각을 다시 맞췄다. 허리띠의 구멍은 하나가 늘어나 있었고 그 구멍의 텅 빈 원이 새벽빛에 환하게 드러났다. 비로소 그 텅 빈 자리가 가볍게 느껴졌다. 체제의 무게를 벗긴 자리. 그는 숨을 고르고 폐창고 문을 살짝 열었다.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길게 들어왔다. 바람은 날카롭지만 칼날 끝에 묘한 달콤함이 묻어 있었다. 공포의 맛이 아니라 자유의 냄새였다. 그는 어깨를 한번 펴고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지저분했지만 그 차가움이 이제는 자신을 깨우는 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산다. 폐창고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점점 넓어질 무렵 리철수는 다시금 자신의 호흡을 세었다. 넷, 다섯, 여섯 맥박이 규칙을 찾자 그는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창고 밖으로 발을 뗐다. 단둥 변두리 회색 벽돌 건물 사이로 바람이 길게 불었다. 밤새 얼었던 흙바닥이 아침 기온에 조금 풀려 발자국이 얕게 찍혔다. 그 발자국이 너무 선명해 보여 그는 일부러 굽을 살짝 끌며 지그재그를 남겼다. 추적자의 눈을 어지럽히기 위한 버릇 같은 기술이었다. 첫 접선 지점은 오전 10시 회색 담장 골목의 파란 셔터 앞. 약속은 간단했다. 손에 검정 비닐봉지, 봉지 안에는 빈 요구르트 병 하나, 그게 신호였다. 시간이 다가오자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푸른 작업복, 모자 챙을 깊게 눌러쓴 조선족 남자였다. 남자는 말없이 리철수의 손에서 봉지를 받아들고 주머니에서 투박한 열쇠 하나를 꺼내 쥐어줬다. 10시 반, 뒤쪽 계단. 3층 빈방. 문 옆에 초록 페인트가 묻어 있을 거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지나갔다. 이름을 묻지 않는 규칙. 여권도 신분도 사연도 묻지 않는 규칙. 서로의 침묵이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3층 빈방은 햇살 한 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오는 좁은 공간이었다. 금이 간 유리창과 삐걱거리는 침대, 낡은 전기난로 하나. 방 한 구석에 소형 배낭이 놓여 있었다. 배낭 안엔 얇은 내복 한 벌, 물티슈, 건빵, 비상약, 그리고 접힌 노란 봉투. 봉투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사흘 숨고 이틀 움직이요. 뒷면엔 단둥 시내 지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빨간 점은 감시가 센 구역, 파란 점은 우회 가능한 골목, 그리고 검은 선은 3차 접선 루트.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바지 안쪽에 넣었다. 살을 스칠 때 종이의 까끌거림이 선명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종이의 질감처럼 구체적이었다. 사흘 동안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물을 아껴 마시고 가끔 건빵을 씹고 창문 틈으로 햇살의 각도를 보며 시간을 가늠했다. 밤이면 쥐가 벽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이면 이웃집 라디오에서 중국 가요가 흘렀다. 외부 소리가 흘러들 때 그는 눈을 감고 나는 살아있다를 3번 속삭였다. 사흘째 밤 현관 쪽 카펫이 미세하게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문틈을 보았다. 그림자 하나가 스치고 사라졌다. 문고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가 멈췄다. 찾고 있다. 그가 있었다는 자국을, 기척을, 체온을. 그 순간 그는 기이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다. 두려움과 각성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움직였다. 둘째 접선은 오후 4시
재래시장 뒤편 끊어진 다리. 다리 밑에 쌓아둔 고철 더미 안쪽 녹슨 드럼통 아래 작은 철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에는 프리페이드 전화기, 현지 여권 사본, 지하철 노선도에 표시된 점 3개. 그 점은 탈출 루트의 환승 포인트였다. 오늘 밤은 움직이지 마시오. 내일 바람이 바뀐다. 브로커가 남긴 쪽지에는 그 문장 하나뿐이었다. 그는 쪽지를 접으며 생각했다.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돌아서면 개 짖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다르게 퍼진다. 바람의 방향은 어떤 때는 경비보다 더 강한 통제다. 이틀 뒤 새벽 그는 시장 통로를 지나며 포대자루 사이로 몸을 비볐다. 포대에 붙은 쌀가루 먼지가 그의 옷에 하얗게 묻었다. 흔적을 지우려 일부러 몸을 비비는 어리석은 흉내, 그러나 그 흉내가 사람의 냄새를 바꾸곤 했다. 골목 끝에서 멈춰 서니 회색 승합차가 브레이크를 짧게 2번 밟고 섰다. 신호였다. 그는 말없이 뒷문을 열고 탔다. 돋보기를 낀 노인이 조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운전석의 젊은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둘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승합차 안 라디오는 어제 뉴스를 틀고 있었다. 혹시 누가 차에 올라탔을 때 오늘이 아닌 어제를 믿게 하려는 속임수. 가끔 두려움을 이기는 건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연출이었다. 국경선을 넘는 일은 지도 위에 선을 밟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과 개 짖는 소리, 의심의 각도, 바람의 결을 건너는 일이었다. 이틀을 달린 승합차는 국경 근처의 허름한 여관 앞에 그를 내려놓았다. 간판 불은 2글자쯤 나가 있었고 로비엔 노란 전구가 하나만 켜져 있었다. 프런트의 노파는 물끄러미 그를 보더니 서랍에서 낡은 키를 꺼내 밀었다. 3층 끝방. 따뜻한 물은 안 나와. 방 안은 낮게 눌린 시간의 냄새가 났다. 벽지의 꽃무늬는 색이 바랬고 침대 스프링이 울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살폈다. 갈라진 상처는 여전히 붉은 선으로 도드라져 있었다. 소독약을 꺼내 바르는 동안 상처의 통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톡톡 솟았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반사 유리엔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보이성 간부의 얼굴이 아니라 도망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도망자라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 밤만은 그 말을 조용히 삼켰다. 도망자 거짓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그렇게 정의를 바꿔 적었다. 며칠 뒤 그는 라오스 경유 루트로 넘어갔다. 트럭 짐칸에 몸을 웅크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고개를 박은 채 호흡을 가볍게 유지하는 법을 다시 연습했다. 국경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딱딱해졌다. 방음이 없는 금속은 두려움을 11로 증폭한다. 경계병의 장전 소리, 수화기 너머의 불친절한 목소리, 중국어 욕설과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트럭 철판에 부딪혀 딱딱한 공포가 되어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숫자를 세었다. 1, 2, 3, 10을 넘기지 않는 숫자. 10을 넘어가면 공포가 상상을 부른다. 상상은 흔들림이 되고 흔들림은 소리가 된다. 라오스에서 체포 위기는 2번 있었다. 한 번은 초소 앞에서 서류 심사가 길어졌을 때, 다른 한 번은 숙소 골목을 도는 공안 순찰이 꺾인 코너에 오래 머물렀을 때. 첫 번째 위기에서 그를 살린 건 브로커의 낡은 농약통이었다. 그는 여권 사본과 전화기를 농약통 및 바닥 이중막 사이에 숨겼고 검문이 시작되자 농약통을 일부러 발로 차 시큼한 냄새를 퍼뜨렸다. 공안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칠하는 동안 그는 눈길을 바닥에 고정했다. 사람의 눈동자는 곧 증거이기에. 2번째 위기에서 그를 구한 건 비였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스콜성 비가 골목의 먼지 냄새를 씻어내고 돌바닥에 소음의 막을 만들었다. 빗소리에 순찰의 발걸음 소리가 섞이자 시간은 불투명한 비닐처럼 흐릿해졌다. 그는 낡은 처마 밑에서 우산 없는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스스로 작은 그림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도망은 발이 아니라 그림자로 하는 것임을. 길은 길을 낳았다. 라오스, 태국, 그리고 대사관 보호소. 보호소의 낡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젖은 수건이 아니라 따뜻한 수건을 받았다. 손을 감싸는 온기가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냄새를 했다. 직원이 내민 컵라면은 무서울 만큼 평화로운 향기를 풍겼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보이성에서 들으면 경계였고 이곳에서는 배려였다. 같은 단어가 다른 온도를 가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날 피곤이 그의 어깨에서 돌덩이처럼 떨어져 나갔다. 인천공항의 유리벽은 너무 깨끗해서 스스로가 거울 속 유령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보호요원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무릎이 풀려 잠깐 바닥에 손을 짚었다. 바닥은 얼음이 아니었다. 단단하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이 만든 단단함이었다. 보호시설의 첫날 밤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와 바닥에 노란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사각형을 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넘지 않는 선 보이성에서 배운 살아남는 방식. 그러나 다음날 아침 사회복지사의 밝은 종이컵이 그 선을 지워버렸다. 어서 드세요. 김도 있어요. 국밥 그릇에서 올라오는 들숨의 김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울컥했다. 한 숟갈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다. 살아서 말해야겠다. 내 안에 가둬둔 문장들을. 조사가 시작됐다. 처음 며칠은 사실 확인이었다. 그는 날짜와 장소, 암호명과 개통도를 말했고 침투 계획의 뼈대를 하나씩 꺼냈다. 자료 앞에서 그는 놀랐다. 자신이 들고 온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종이는 얇지만 말은 무겁다. 이 문서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사관이 물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을 지키는 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사관은 지도 위의 점들을 옮겨가며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의 작은 구멍이 막혔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얇은 실선이 하나 둘 끊어졌다. 그는 그때 알았다. 고백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입안에서 굴리는 작은 단어들이 지도를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혹은 잡아들이기도 한다는 걸. 그가 가장 두려웠던 질문은 따로 있었다. 평양에 가족이 남아 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속 아내와 아들. 검열의 칼이 그들에게 먼저 떨어질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가슴 한복판이 느리게 그러나 무너지는 소리로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는 종이에 두 줄을 썼다. 내가 선택한 진실이 너희의 생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미워해도 좋다. 다만 살아있어다오. 보호 신분이 정해지고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현수. 오래된 이불에서 새로 빨아말린 이불로 갈아입는 기분. 익숙하지 않지만 뽀송했다. 이름을 소리 내 말해봤다. 이현수. 소리가 입천장에서 굴러나오는 동안 리철수는 아주 조금 벗겨졌다. 벗겨진 자리엔 사람이 남았다. 본격적인 브리핑은 가을에 열렸다. 작은 회의실, 기자들은 많지 않았고 녹음기는 조용히 깜빡였다. 그는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았다. 제가 말하려는 건 특정인의 죄가 아닙니다. 체계의 죄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침투 계획의 골격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심리전의 작동 방식, 내부 갈등의 증폭 방식, 신뢰 체계의 훼손. 방법, 구체적인 피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그러나 거짓의 논리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들리도록. 말 끝에 그는 꼭 덧붙였다. 이건 사람을 흔드는 기술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반드시 사람으로 막아야 합니다. 서로 믿고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 앞에 잠깐 멈추는 훈련. 그게 우리가 가진 방패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북쪽에 남은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는 대답하기 전 숨을 길게 들이켰다. 죄인입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거짓을 계속했다면 저는 영원히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눌러 말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교회를 찾았다. 촛불 몇 개, 낡은 피아노, 할머니 서너 명. 찬송가 후렴이 돌아오고 누군가는 기도를 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자 얼음판 위에서 들리던 쨍 소리가 멀어졌다. 마음속에서 가장 커다란 소음은 언제나 두려움이었는데 그 소음이 조금씩 작아졌다. 예배가 끝날 무렵 목사가 물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오래 생각하고 대답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보육원 아이들과 붕어빵을 구워 나눠 먹는 작은 봉사. 뜨거운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주면 아이들은 꼭 두 손으로 받았다. 그때마다 그는 광화문 CCTV 화면 속 아이의 웃음을 떠올렸다. 저게 얼굴이었나?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가끔 그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강바람이 볼을 스치면 압록강의 칼날 같은 바람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바람은 달랐다. 차가운데 부드러웠다. 옆 벤치에서 가족이 도시락을 먹고 웃었다. 그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는 일이 그에게는 작은 공부였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법. 신문이 아니라 시선. 의심이 아니라 이해. 어느 늦가을 저녁 그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썼다. 보내지 못할 주소에 쓰는 편지. 나는 내 아버지로서, 내 남편으로서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 명령이 진리라고 믿었고 의심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사람은 진실이 없으면 금방 부패한다. 너희에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살아있어다오. 언젠가 이 강바람의 부드러움을 너희도 알게 되기를. 종이를 접는 동안 손끝에 떨림이 멎었다. 그는 봉투를 만들지 않았다. 주소 없는 편지는 바람 속에서 그의 것이었다가 조금씩 세상의 것이 되었다. 연말 즈음 그는 비공개 최종 브리핑에서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북한의 가장 큰 적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장례는 박수 대신 긴 정적으로 가득했다. 정적은 때로 박수보다 크다. 말이 닿은 자리를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로 더듬고 있다는 뜻이므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가로수 잎이 마지막 잔광을 반사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조사관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씨. 그는 순간적으로 뒤돌아보지 못했다. 새 이름이 귀에 익어가고 있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부른다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오늘만은 제가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방의 창문을 열었다.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평양의 하늘엔 없던 별, 서울의 하늘엔 있는 별. 별은 밤마다 거짓 하나를 지우고 진실 하나를 눌러놓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음 위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거짓의 나라를 건넜다. 그리고 오늘 거짓의 언어도 건넜다. 남은 건 사람의 언어였다. 총성보다 날카로운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작은 걸음은 그 모든 소리와 냉기를 건너왔습니다. 그는 체제를 떠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가슴에 남는 건 한 문장입니다. 사람답게 살자. 리철수 아니 이현수. 그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길.